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그동안 비타민 B3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제 40년 대학 때부터 친구고요. 지금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신 박일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현입니다. 저 사실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아니고요. 작년에 잘렸습니다. 작년 8월에 정년을 했고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그런 전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것이 그런 과목들이 물리학학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나 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배 박사가 특별히 저한테 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니코틴산 아미드, 여기서 체내 동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분포되고 어디에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설되는지 이런 것들이 과정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몸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내장기관들이 쭉 있고요. 이 내장기관들에서 중요한 게 여기는 간의 일부 조직입니다. 여기서 담즙을 만들고 여기서 대사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신장입니다. 뭐 한 번씩 보셨을 테니까 이런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람이라고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하나이면서 그 다음에 위에서 들어온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이 우리가 입에서부터 이렇게 이 과정이 우리가 사실은 내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부가 아니고요.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지만 열린 개라고 하거든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들어올 게 들어와야 되고 나갈 것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조금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내장기관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입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옆에 혈관이 싸고 있습니다. 혈관이 쭉 싸고 있고 양쪽에 싸고 있는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기타 장기도 있고 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전부 모든 조직들을 전부 다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들어오면 이 안에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관에서 다시 다른 조직으로 이행되고 하는 과정들이, 약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림을 싹 빼놓고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뭐 이상하게 그렸는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 배석철 교수 비슷하게 생겨지지 않았을까. 피카소 풍으로 본 배석철 교수의 전신초상화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이, 들어오면 이 약물이 경구표가 되면은 어떻게 이동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타이레놀을 실에다 매달아가지고 컵에다가 물에다 퐁 담그는 그런 선전을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맞습니다. 보면은 타이레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조금 있다 부글부글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 과정을 붕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우리 몸에 알약이 투여가 되면 이런 것들이 위액에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녹아나야 돼요. 녹아나온 것을 용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자 하나하나가 녹아나온 것들이 위 벽에 있는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장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흡수되는 거죠. 이걸 흡수, 업섭션이라고 하는데요. 위장관 또는 이런 것들에 투여된 약물 분자들이 혈액으로 이동한, 흡수는 일단 혈액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혈액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액에 있는 약물들은 각각 이 혈관들이 모든 조직에 접촉하고 있으니까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간이나 이런 데서는 약물이 들어왔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으로 봐서는 이종 물질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독성을 줄이도록, 그리고 배설이 용이하도록, 친수성으로 만들어 배설이 용이하도록 해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 이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간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 대사된 분자 그리고 아직 대사되지 않은 분자들을 체외로 다 배출시켜서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흡수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일단 약물이 위나 장 위에 투여가 되면 붕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자상으로 쫙 흩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들이 이제 혈관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혈관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넘어가는 과정, 약물이 혈관으로 넘어가는데 모든 약물이 100%가 혈관으로 다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이 혈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글루코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ATP를 쓰면서도 잡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물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우리 생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액 안의 농도가 높아도 위장관 안의 농도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흡수의 과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멤브레인, 생체막의 구조이거든요. 생체막의 구조는 위에 부분에 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 인산 그룹입니다. 굉장히 친수성인, 하전을 띠고 있는 친수성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인지질 이중층이라서 기름층이 두 층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깥에 친수성 그룹이 또 다시 있고요. 그래서 이 생체막은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 하전을 띠고 있는 그룹들은 친수성 물질들은 잡아당기고 친수성 물질들은 쉽게 갑니다. 그렇지만 친수성 물질은 여기서 기름층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수성 물질은 아예 이 친수성 그룹에서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친수성 그룹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애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친수성 물질이든 소수성 물질이든 웬만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세포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만들면 약물은 성질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물에 잘 녹는 약, 그리고 투과, 이런 멤브레인을 투과를 잘하는 약, 물에 잘 안 녹는데 불구하고 멤브레인에 투과하는 잘하는 약, 잘 안 녹는데 투과도가 나쁜 약, 잘 안 녹고 투과도가 나쁜 약. 이쪽으로 갈수록 약으로 생산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죠. 그런데 우리 니코틴산아미드는 물에 잘 녹고 투과도가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 다행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 몸에 실제로 들어오는 혈액 안으로 들어오는 약물의 양은 투여된 양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그러는데 생체 이용률이 나쁜 약들은 한 20%밖에 안 되는 약도 있고요. 우리 니코틴산아미드는 거의 100%에 가깝게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에 들어와 있는 약물들이 혈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기관으로 조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각 조직별로 문제는 서로 성질이 좀 다릅니다. 여기 BBB라고 특별히 표시를 했는데 뇌신경들은 특별히 친유성 그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데는 혈류가 많이 가는, 꼭 혈액이 항상 많이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친수성 조직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혈액 내의 농도는 서로 같아도 이렇게 친수성 조직에 가는 농도와 친유성 조직에 가는 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양이 똑같지 않다. 그 다음에 분포인데요. 분포는 혈액 안에 존재하고 있던 약물 분자들이 이제 각각의 조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분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각 조직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기름을 좀 더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물을 더 좋아하고 하는 그런 친수성, 친유성의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에 가는 약물의 양과 이런 특별히 뇌신경 조직, 이 중추신경에 가는 약물의 양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른 정도는 각각의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뉴런, 이 신경을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에 있는 중간에 신경 축색돌기가 쭉 나가고 있고요. 엑선이라고 합니다만 겉에를 뭘 뒤집어 싸고 있죠. 이걸 슈반셀 또는 미엘린 시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구조가 바로 층으로 신경을 뒤집어 싸고 있는 층이에요. 기름이 뒤집어 싸고 있는 이유는 이 신경들이 다 각각 전선이기 때문에 합선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신경들을 다 피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선되지 않게 피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고 특별히 뇌의 경우에는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막는 그런 층이 하나 딱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혈관 뇌 관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뇌신경 조직, 아까 말씀드렸죠. 뇌신경 조직은 굉장히 친유성, 기름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혈류가 많아서 친수성 조직입니다. 그래서 친수성 조직하고 친유성 조직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뇌신경 조직하고 이런 데는 각각 들어가는 양들이 각각 다른데 약물에 따라서 친화성이 각각 달라서 그렇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약물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간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장관에서 흡수되는 모든 물질들은 간 문맥이라고 하는 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간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간을 통과하면서 이 간에 있는 세포들은 그 약물들이 우리 몸에 나쁜 건지 괜찮은 건지 이렇게 골라서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변형을 시킵니다. 그걸 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사시키면은 독성을
독성을 줄이든지 아니면 치수성으로 만들어서 배설이 쉽게 들어가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대사가 꼭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주로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담낭 쪽으로 그 담즙이 흘러나가죠. 담즙에는 물론 이자에서 나온 소화액도 있지만 이 간에서 만든 이런 것들, 대사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를 뿜어줍니다. 실제로 이게 열려 있어요. 자, 열린 게 여기도 열려 있고요. 폐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폐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폐는 항상 외부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요. 방광도 사실 이제 괄약근이 있긴 있지만 밖으로 열려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 뿜어주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독성을 줄여서 배설이 용이도하도록 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사용되고 났으면 버려야 되겠죠. 담낭에서 나온 것도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소변으로도 많이 버려집니다. 실제로 담낭으로 넘어오는 것들 중에서 대사가 된 것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대사가 되지 않은 것들도 같이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약물의 경우에는 담낭에서 넘어와가지고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돼서 재흡수돼서 다시 도는 장간순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환을 계속해서 우리 몸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다만 니코틴 안산아미드는 아닙니다. 각각 약물의 성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거쳐서 약물이 우리 몸을 지나가게 된다. 그동안 우리 이 근육 또는 필요한 위치에 얼마만큼 약물이 존재하느냐가 우리 약효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혈액중의 농도 추이를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처음엔 투여가 됐고요. 투여된 것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혈액중 약물 농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흡수가 되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제 혈액 안에 들어오는 속도와 혈액에서부터 조직으로 이동한 빠져나가는 속도가 같아질 때 꼭대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면서 혈액 안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되면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혈액 농도가 쭉 떨어지고요. 점점 지나면서 대사도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배설도 일어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점, 이게 혈액으로 약물이 들어오는 속도하고 혈액에서 각 조직으로 빠져나가거나 대사되거나 없어져가는 그런 속도가 같을 때 가장 최고점에 도달하고요. 이것을 최대 혈중 농도 Cma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Cmax가 도달하는 시간을 Tmax, 최대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최대 농도에서부터 2분의 1이 되는 지점의 시간, 이것을 하프라이프, 철중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약물은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 드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암제 중에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 이런 것들은 반감기가 거의 12시간 이상, 18시간 이렇게 되는 약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이 돼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되고요. 좀 빨리 없어지는 약들은 하루에 3번을 먹거나 하루에 2번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투여 타임, 투여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의 반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투여 간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 비타민 B3로 넘어갑니다. 비타민 B3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끔가다 담배에 니코틴이란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니코틴산 아미드가 약전명이거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또는 영어로 니코틴 아마이드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나이아신 니코틴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니코틴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니코틴의 구조는, 이거 담배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나이아신의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이 OH를 아미노 그룹으로 바꾼 것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고요. 우리 약물은 바로 이 약물입니다. 이 약물인데 니코틴하고 나이아신 또는 니코틴아마이드하고는 서로 전환이 되지도 않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약물입니다. 그냥 이거 갖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이아신은 여기가 OH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산입니다. 산이어서 얘가 헬이 될 수 있고요. 헬이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앞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요한데,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친수성과 친수성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만약에 이게 헬이가 된다는 얘기는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친수성 물질로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친수성 물질로 바뀌면 여기엔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 기름층의 부분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넘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는 게 암의 조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직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암 조직이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거 보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쓰는 약물이거든요. 포도당에다가 산소 위치에다가 불소를 받고 치환한 겁니다. 방사성 불소로 치환해가지고 얘를 투여를 하면 세포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 포도당이 그러니까 인산 그룹을 하나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전을 띄긴 상태가 돼서 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랬다가 붕괴가 되고 나면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고 나면 이제 다시 OH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글루코즈로 그대로 대사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이렇게 이온화된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아신 이 경우에 니코틴 산의 경우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해리가 되어 있는 분율이 높으면 그만큼 흡수가 덜 됩니다. 사실은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도 거기 산이기 때문에 아스코르빅 애시드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해리가 돼서 하전이 붙으면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약물은 전혀 하전이 될 데가 없고요. 일부 여기 때문에 하전이 일부 될 수도 있는데 이온화가 일부는 될 수 있는데 극히 작아서 실제로 물에 녹여보면 물에 잘 녹고요. pH도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니코틴산 아미드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원래 물리화학 하던 사람이니까 물성이 저는 중요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물에 잘 녹습니다. 물 1ml에 1g이 용이합니다. 이것은 물에 그냥 넣는 대로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입니다. 모커에도 이렇게 실려 있고요. 중성입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봐도 중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흡수 분포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위장관의 모든 부위에서 잘 흡수되고 경구2회에 1시간 이내에 혈액중 최고 농도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굿맨 길맨이라고 하는 양리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중의 니코틴산 아미드는 쉽게 모든 조직으로 바로바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잘 흡수되고 혈액 조직 중에도 잘 들어간다. 이게 왜 그러냐? 니코틴산 아미드가 바로 NAD라고 하는 물질의 전구체입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기에 중간에 에너지를 생산할 때 ATP를 생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얘가 없으면 에너지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세포에 다 필요해요. 뇌세포든지 그 다음에 뭐 간세포든지 뭐 어떤 조직의 세포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모든 세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어느 조직도 구별하지 않고 잘 들어간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고요. 이게 이제 사람한테 니코틴산 아미드를 경구 투여한 경우인데 노란 이렇게 선을 그린 부분이 이게 5mg/kg. 킬로그램의 체중의 사람은 2.5g. 지금 쓰는 거에 대략 3알 정도를 한꺼번에 투여한 경우입니다.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가서 쭉 떨어지는. 처음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경구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올라가서 쭉 떨어지는. 밑에는 시간입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돼서 하프라이프 정도는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로 보이는데요. 500mg을 투여한 경우는 이보다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가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번 투여했을 때 이런 정도의 그림을, 혈중 농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경구 투여를 하면, 자, 하나도 안 드셨던 사람이 처음에 최초로 투여를 했다. 그럼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까 그림 보셨듯이.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2회째 투여를 했는데 완전히 제로가 되기 전에 투여를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원래 올라갔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시점에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림이 얹혀지는 그림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여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니코틴산 아미드를 투여했을 때 혈중 농도 밑에는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24시간, 48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간격이 좁게 그려져 있는데요.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시간 후에 투여했기 때문에 원래 위치보다 좀 높아지고요. 다시 그 다음에 14시간 후에 투여했기 때문에 좀 낮아진 다음에 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딱딱 먹었을 때 그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니코틴산 아미드가 워낙 흡수도 잘 되고 분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배설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프라이프가 긴 거, 반감기가 굉장히 긴 약물들은 이게 좀 뭉개져요. 이렇게 뭉개지는 이런 그림이 얻어집니다. 이건 니코틴산 아미드의 그림이고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먹다가 아침에 먹고 저녁 때 까먹었다. 네, 까먹으면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없는 거죠? 이 그래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톱니바퀴가 하나씩 빠지는 거죠. 네. 하나씩 빠지는데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해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격이 만약에 까먹었는데 그게 하루 까먹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니코틴아미드 얘기에서 좀 벗어날게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내가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저녁 때 생각이 났어요. 안 먹었다는 걸.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약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약이고 부작용이 좀 적은 약 같으면 그러면 저녁 때라도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지 않고 부작용이 좀 큰 약이다. 그럼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빠뜨리고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근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상태고 이게 먹었을 때 피크가 쭉 올라갈 때 왜 그러냐면 간격이 아침에 먹을 걸 안 먹고 저녁 때 먹고 나서 다음에 아침 먹으면 쭉 올라갈 거거든요. 쭉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약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냥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정도 드립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또 복용할 때 그 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우유랑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 또 커피랑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별 차이는 없을까요? 일단 별로 장려하진 못합니다. 권장하진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약물들이 대부분 물에 들어가서 붕괴된 다음에 풀어져 갖고 이렇게 흡수가 차근차근 돼야 되는데 문제는 흡수가 되기 위해선 분자상 하나하나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물로 먹든 커피로 먹든 뭘로 먹든 이것까지는 일어납니다. 용출까지는 다 일어나는데 커피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탄닌이 좀 들어있어요. 모든 차에 다 들어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에도 들어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H그룹이 3개가 나와 있는 그런 물질인데 다른 거하고 흡착을 잘해요. 흡착을 잘한다는 얘기는 약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 유장동안 벽에 부딪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얘가 흡수가 못 되겠죠. 그래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같이 안 드시는 게 그냥 물로 드시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 약물, 그러니까 500mg짜리 약물은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탄닌이 한 20-30mg 들어있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있어서 걔네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만큼 흡수가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460 이 정도 되니까 실제로 많은 양이 흡수가 될 테니까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포텐시가 좋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소량으로 효과를 나는 약물.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있는 약이 주약이 5mg, 2mg, 밀리그램 단위로 들어있는 그런 약일 때는 특히나 커피하고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양이 몇십 밀리그램 탄닌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이 다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5mg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된 양은 2mg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사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름도 많고 원래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름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서 흡착이 돼도 걔네들도 같이 흡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붙잡혀 있는 동안은 흡수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물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커피 정도는 우리 고용량 비타민 D3를 복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겠다. 굳이 커피로 마시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중 분포인데요. 이 조직중 분포는 각각 예를 들어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흰장 이런 데에 있는 양이 얼마나 투여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건데요.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요. 조직을 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주위에서 한 실험입니다. 보다시피 뇌에도 가고요. 심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간에 특히 좀 많이 갑니다. 폐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쭉 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니코틴아미드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다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뇌전이가 있으신 암 환자분들께서 그렇죠. 이 약물이 뇌로 얼마나 잘 가는지 그 궁금해 하시거든요. 뇌에서는 꽤 잘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 뇌는 굉장히 특별한 기관이고요. 우리가 그 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뇌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식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휘를 하지 않으면 뇌로 잘 안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에는 뇌혈관 관문이란 게 있고 지용성 조직이고 그래서 잘 안 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니코틴아미드는 뇌에 있는 뇌 신경세포들도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아미드는 뇌 조직이든 무슨 다른 조직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뇌에도 잘 갑니다. 그래서 뇌 전이가 되신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구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암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의 종류가 뭐든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사회로부터 많은 걸 받고 과분하게 살고 있어서 최소한 원칙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점, 우리 홈쇼